AMPC에 살아났다는 거는 어쨌든 배터리 산업이 그래도 살 수 있는 돈 숨통은 튀었다. 올해 2분기 같은 경우도 SK온의 그 분기 배터리 출하량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발전하고 자동화가 확대되고 현대차의 전기차가 여기서 생산이 되다 보니까 투자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재명 그 대통령의 바이오 정책에 대해서 기대가 되게 높습니다. 바이오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이미 이제 검증된 제품에 대한 복제를 누군가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런 회사가 굉장히 유망할 수 있다. 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최대 소외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시장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특별히 또 2차 전지 투자자들은 기대도 있고 고민도 있죠.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분.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영업이사 오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다른 얘기도 우리가 하고 뭐 관심 있는 게 많지만 정말 2차 전지가 제대로 이제 반등하지 못한 몇 안 되는 섹터잖아요, 그죠? 네. 최근에 보면 뭐 좀 꿈틀꿈틀하는 게 좀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먼저 어떤 변화가 있는지요? 제가 이제 그 타방성에서 6월 18일 기준으로 네. 2차전지 있다는 바닥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제가 이제 2차전지 섹터가 1분기랑 2분기 실적 좋지 않다 보니까 네. 지난해 4분기부터는 좀 버티더라도 뭐 다른 모멘텀 있는 섹터로 좀 이동을 해서 투트랙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수익이 한쪽에서 나면서 2차전지를 가져가더라도 한쪽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버텨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러 군데 방송을 돌면서 6월 18일 기준으로는 더 이상 2차전지 팔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시그널이 좀 나왔던 것들은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오늘 2차전지 급등이 나온 거는 이제 중국발 감산 이슈가 가장 셌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장중에 미 하원에서 지금 표결이 진행되고 있는 그 BBB 법안 요게 그 최종 절차적 표결이 있었는데 네. 장중에 이제 그 토마스 메시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이게 이제 뭐 그 민주당이 이제 217표를 얻으면서 이제 저지에 성공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다가 그러니까 그 하원 그 존슨 하원 의장이 시간을 계속 끌었습니다. 지금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최종적으로 토마스 메시 의원이 찬성으로 번복을 하면서 방금 219대 213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일단 절차적 표결이 통과가 됐고 이게 이제 뭐랑 비슷할까 좀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법사위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회의에 의결 안건이 예정되고 오늘 3법 개정이 통과가 됐을 때 법사위 통과하고 나서 그다음에 본회의 들어가서 그렇죠.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서는 그 최종 절차적 표결이 과반수 이상이 됐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건을 못 올렸던 건데 그 안건을 올릴 수 있도록 지금 그 최종 하원 표결에서 일단 219대 213으로 절차적 그 표결이 통과가 됐고요. 그러면 오늘 이제 그 7월 3일 본회의에 일단 올릴 수 있는 상황은 된 겁니다. 일단 그럼 이게 좀 뒤연 수정이 없으면 바로 올릴 수 있고 하원에서 법안에 수정이 있다 그러면은 다시 또 상원으로 보내야 되고 뭐 그런 거긴 한데 어쨌든 간에 본안에 올릴 수 있는 상황은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 사실 이런 근데 이게 부정적인 뉴스 아니에요? BBB 통과하는 게 이게 친환경이나 2차 전지에는 대체로 그동안 다 반영이 됐었던 거라고 네. 보시면 돼요. 상당히 반영이 됐었는데 이게 그 사실은 그 하원안과 상원안의 차이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상원안은 이제 어쨌든 그 전기차세 공제를 9월 30일로 종료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죠. 그러면 올해 사실 연말이라든가 법안 그 상원안도 초반에는 법안 그 발효 이후에 통과 이후에 뭐 그 6개월 180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일단 그 전기차세 공제 같은 경우는 9월 30일로 종료하는 내용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리스라든가 판매 모두 다 이제 그 세공제 모두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또 그 기업 평균 연비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벌금도 좀 폐지하는 안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28년까지 미국에서 생산된 신차에 대한 그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그 세금을 면제했는데 요거를 이제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그 개인 납세자에게는 단계적 폐지가 들어갔고 그리고 뭐 그 미국 우정공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그 전기차라든가 충전 장비를 폐기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은 철회가 돼서 약간의 장단점이 있고 그리고 전에는 이제 그 하원 같은 경우에 가장 심각했던 게 그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 전에는 IRA법에다가 그러니까 그 전기차 세공제 부분에다가 FOEC를 붙였거든요. 네. 그런데 하원안이 AMPC에다가 FOEC를 붙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되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거를 지킬 수 있는 배터리 기업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 중에서 FOC 규정으로 그러니까 AMPC를 탈 수 있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하원안이 그대로 상원에서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이거 미국의 배터리 산업과 전기 산업 붕괴되는 이슈였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격하게 반응을 해서 그가 빠진 이유도 그 부분인데, 근데 이제 그 AMPC에다가 FOC를 붙이면서 그 상원에서 이제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조건들을 좀 완화해서 넣었던 거고, 또 일몰 규정 같은 경우도 원복을 시켜놨지 않습니까? 2033년까지, 그러니까 2032년까지 AMPC 일몰을 뭐 2029년에 100%, 30년에 75%, 31년에 50%, 32년에 25% 정도까지 주면서 2033년 이후에 0%뭐 이렇게 가는 규정이었는데, 그 요게 이제 그 FOC 규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PFE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그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PFE 그 비율이 내년에는 40%부터 해가지고 2030년 이후에는 15% 정도로 이렇게 줄어드는데, 그 전에는 이제 그 뭐 배터리에 들어가는 경우에 뭐 전해액은 어떤 게 들어가고 양극재가 어떻게 들어가고 흑연은 예외고 뭐 이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흑연 같은 경우가 내년까지 유예를 해줬는데, 이게 이제 중국의 점유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 흑연을 대체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FOC 규정을 지킬 수 있는 업체가 AMPC에 붙어버리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원에서 이런 그 변화를 그 AMPC에다가 FOC를 넣지만은 일정 원가 기준으로 내년은 40%, 2030년 이후로는 15%까지 허용해 준 거고요. 흑연이 차지하는 비율을 그 중국이 다 장악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15% 정도 이하면은 흑연 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FOC 부분은 그러니까 AMPC 부분은 살아났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원안에 비해서는 상원안이 상당히 호의적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하원안 그대로 갔을 때는 이거 전기차 끝나요. 배터리 산업도 안 되는 문제가 발생.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는데 아무도 보조금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뻔했던 건데, 상원을 한번 갔다 오면서 다시 그래서 FOC는 살아난 거죠. 그 덕분에. 그러니까 이제 하원안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좋게 바뀐 거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액 공제 양도도 유지가 됐습니다. 이게 원래 삭제됐다가 다시 양도됐지만은 그 PF1호는 그 양도가 금지되는 그 정도고, 그 PFE의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SEF라고 하고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FOC가 이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그런 나라들과 또 FOC에 관련된 정부들이랑 대행기관, 뭐 국민 소속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SFE라고 하고, Specified 뭐 Foreign Entity 뭐 이렇게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그 SFE가 주요 임원인, 그러니까 임원이 직접 임명할 권한을 소유하거나 아니면 지분이 뭐 25% 이상 있거나 이런 지분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건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전에는 라이센스를 받았을 때는 안 됐는데, 포드가 이제 배터리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바뀐 규정으로는. 그래서 이제 AMPC에 살아났다는 거는 어쨌든 배터리 산업이 그래도 살 수 있는 어떤 숨통은 튀었다라고 그렇게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지금 감세 법안을 통과하게 됐을 때 뭐 다음날 아메리카당 결성하겠다 이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랑 굉장히 지금 날선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 실제로 뭐 반대하는 의원들한테는 뭐 정치적인 후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마 가장 그 비비 법안 통과에 대해서 가장 피해가 되는 기업은 아마 테슬라일 가능성이 높고, 일각에는 이제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면 뭐 가장 원가 경이 높은 테슬라가 뭐 시장을 다 먹을 수 있다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캐나다에서 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판매량이 80% 급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게다가 또 그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기업이 테슬라이기 때문에 가장 직격탄일 가능성이 높아서, 이건 좀 실제로 이제 그 전기차 세액 공제가 없을 때 그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판매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 되고, 사실 오늘 2차 전지 섹터의 급등은 이런 그 비유범과 상관없이 아침부터 이제 어제 나온 뉴스가 그 중국에서 그 내부적인 내부 경쟁 문제, 그러니까 이제 재석 깎아먹기 식의 그런 그 과잉 생산이라든가 이제 가격 경쟁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게 이제 중국 정부의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됐습니다. 사실 지난해 7월달에 정치국 그 회의에서 처음으로 내부 경쟁을 주요 문제로 인식을 하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그 중국발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가장 해소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 산업의 구조적 과잉 생산 문제 이걸 해소하고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 납부 시설이라든가 과잉 생산 능력을 좀 처리해서 여러 가지 이제 퇴출을 좀 시키고 그 연간 목표라든가 연도 지역별 감산 목표를 지정하는 거죠. 그동안은 이제 정부가 막 지원을 해주면서 그죠? 네, 산업을 그쵸. 살리려고 특별히 뭐 네, 생산하는 대로 다 보조금을 그죠? 주는 근데 이제 형태죠. 그게 좀 한계에 다다라서 그죠? 그쵸.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파산하는 기업도 나올 수 있고 우리 업체들에게는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뉴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강에 대한 감산 얘기가 나왔고 태양광에 대한 감산이 나오다 네. 보니까 오늘 뭐 현대제철 18%, 포스코홀딩스도 급등이 나왔죠. 장주 10% 이상 급등이 네. 나왔었고 그리고 뭐 OCI 홀딩스라든가 이제 이 중국발 과잉 생산에 대한 감산 이슈에 민감한 기업들이 오늘 상당히 올라간 게 그럼 이게 LG업 같은 경우에 화학 쪽이죠. 그러니까 철강, 화학 이런 애들이 더 강세였던 것이고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그 감산 문제가 그러니까 일단 과잉 투자도 억제를 하는 거고 신규 투자 설비 같은 경우도 상당히 통제를 하는 것이고요. 또 M&A를 통한 이제 그 구조조정, 뭐 특히 이제 철강이라든가 신에너지차, 그러니까 전기차 쪽 이런 쪽에 대한 인수합병도 지금 진행을 할 것이고, 그리고 악성 가격 경쟁을 제한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공급망에 대한 관리도 개선하면서 지금 그 동안은 이제 그런 가격 경쟁에 대해서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켰어요. 그래서 지금 제세 깎여먹기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나서면서 일단 업종별로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제 대체로 정유라든가 철강, 화학, 알루미늄, 뭐 전기차, 태양광 이런 다양한 여러 산업에 지금 감산 이슈가 적용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쨌든 낙후 시선을 다 퇴출시키고 그리고 목표를 다 감산 목표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산업에 대한 구조 조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뭐 그러니까 중국발 과잉 생산을 위해서 피해를 입었던 업종들이 반등을 하게 되는데 오늘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네. 급격하게 이제 급반등이 나오는 이슈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또 지켜봐야 될 이슈고 추세적으로 올라갈지 여부는 좀 더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2차 전지 섹터의 반등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끝없이 빠졌던 리튬 가격이 2월 25일 기준으로 급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탄산리튬 가격도 58,000위안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오늘 뭐 64,000대까지 이제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리튬 가격 같은 경우도 6월 25일 이후로 지금 급반등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쨌든 리스크관계 반등은 뭐 어쨌든 2차 전지 섹터의 반등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뭐 당연한 이슈라고 네.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업계에서도 대체로 SK온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가동률 회복 얘기가 나오고 그전에 있어요. 우리가 이제 셀사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주목했잖아요. 제일 그래도 이제 개발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SK온이 부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SK 이노베이션 주가 급등한 거는 이제 정제 마진 회복이 일단 가장 네. 컸고요. 그리고 SK온의 유럽과 미국 공장 가동률이 일단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이 실적 개선, 특히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 일단 유럽 공장 가동률이 80%대가 회복이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럽에는 헝가리의 그 코마르 1공장과 2공장, 그 2반차 3공장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각각 대략 한 47.5기가 합쳐서 47.5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이게 최근 80%대까지 회복이 됐다 그럽니다. 원래 최근에 지난해만 캐즘만 해도 캐즘 때문에 50%대까지 떨어졌다가 이게 상당히 개선이 됐고 요게는 특히 이제 포드가 유럽에서 최근 많이 팔렸잖아요. 그게 SK온 걸 많이 쓰게 됩니다. 하이니켄, NCM 배터리가 들어가고 폭스바겐의 그 ID3와 ID4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되면서 생산량 회복을 이끌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뭐 올해 1분기에 포드 전기차가 유럽에서 113%의 판매 성장이 나타나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테슬라가 네. 부진한 걸 떠나고 그리고 이제 또 현대차와 기아차의 부상이 상당히 지금 SK온에 지금 도움을 주고 있고 지금 현대차에 들어가는 그 아이오닉 그러니까 현대차 아이오닉 9과 EV9 이런데 그리고 이제 페라리 플러그의 하이브리드 이런 쪽에 지금 그 SK온 배터리가 들어가는데요. 어쨌든 이게 워낙 이제 고밀도 고에너지 밀도라든가 성능에 대한 검증을 상당히 받다 보니까 일단은 주로 장거리 수요에 높은 그 유럽 시장에 일단 중요한 지금 경쟁력으로 좀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제네시스도 지금 유럽 시장에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제네시스 라인이 대체로 이제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여기 쪽에 럭셔리 수요가 많거든요. 제네시스가 거기를 지금 잘 들어가고 내년부터 그 GV60, 그 GV70 전동화 모델이 나오고 G80 전동화 모델도 이제 나와서 요게 이제 SK 파우치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추가적인 성장도 앞으로 좀 기대가 되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풀가동 상태입니다. 현재
특히 조제 공장에 이제 22기가와트씩 캐파가 있는데 여기 이제 3, 4월 기준으로는 5월 달 거 아직 확인 못했지만 3, 4월 기준으로는 가동률이 100%에 거의 갔다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현대차의 전기차가 여기서 생산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미국 공장 흑자 가능성도 있지 않나? 특히 이제 현대차 그룹이 올해 이제 1월 달에 전기차 생산량이 그 조제 공장에서 2,255대였는데 5월 달에 17,045대로 해서 대폭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직까지는 그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의 배터리는 SK온밖에 없습니다. 제공한 업체는. 그래서 현대차의 부상이 상당히 클 수 있겠고, 그래서 올해 2분기 같은 경우도 SK온의 그 분기 배터리 출하량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러면서 NPC를 많이 받게 되는 거죠. 네. 실적 개선 기대감 상당히 있고 대략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5% 이상 증가가 나왔고요. AFPC 수용으로 하면 2분기 때 2,400억 정도 수준의 지금 AFPC를 받게 되면은 그러면 AFPC 제도 시행 이후에 분기 최대치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적자폭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흑자 전환까지는 아직은 아니고요. 그리고 예.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SK 이노베이션도 사업 조편을 하면서 SK 엠모브 상장 철회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름 SK 이노베이션 정유 사업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배터리 산업도 회복이 되면서 일단 SK 이노베이션 주가가 뭐 단기적으로 좀 급등 나왔던 이유도 그렇게 보시면 있어서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에 SK온에 대한 실적 회복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치고 가는 종목이 먼저 나왔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반등 시그널이라 볼 수 있겠고 실제로 아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5월달에 현대차와 기아의 그 미국 전기차 생산량이 5월달에 전월 대비 58% 성장 나왔고요. 전월에 1,756대였는데 그 4월달에 1,756대였는데 5월달에 17,045대 해가지고 이게 다 결국에는 SK온의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았고 이 뉴스가 나오면서 SK 이노베이션이 급등이 시작됐던 거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말씀하신 미국에서의 BBB 법안이나 중국에서의 생산을 좀 감축하는 얘기 조정도 좀 받았잖아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럼 2차전지 이제 지금 타이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보유하셔야죠. 네. 그러니까 저가 매수는 이제 제 고객분 말씀드릴 때는 이제 2월 18일 이후로는 더 이상 팔아서 다스닥트로 옮기는 작업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 매매 관점에서 일단 아직은 추세적인 반등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세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그 캘리포니아 주가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그 공화당이 통과시킨 AC2 법안에 대한 폐지안 요거에 대한 소송을 캘리포니아 주가 이겨야 돼요. 그래야지 내년에 그 2차전 그 전기차 시장의 미국 성장이 가능할 것이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적인 상승은 어렵다. 반등은 나오겠지만 네. 그러면은 지금 대형주 6월달에 대형주 장세에서 가장 그래도 탄력이 있을 종목이 이제 포스코홀딩스라든가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 BM, 뭐 LG 그리고 LG화학 정도 이 정도에서는 매매를 할 수 있다. 저가 매수해서 좀 트레이딩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업황 자체는 유럽은 괜찮습니다. 유럽이 5월달에 전기차 판매가 27.2% 성장이 나왔고요. 대략 1월에서 5월 누적도 27.8%. 대략 이제 1월 5월 달까지 누적 판매만 전기차만 95만 대 이상 팔았고 하이브리드도 196만 대에서 이제 18% 정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47만 3천 대 정도 팔아서 이제 17.6%라서 전반적으로 친환경 차들 성장세는 괜찮았다라고 보는데 다만 최근에는 유럽에는 이제 중국 업체들이 전기차 판매보다도 그 제재를 그 관세 제재를 안 받는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든가 하이브리드 차량을 좀 많이 팔아서 그쪽에 좀 성장이 좀 높아졌다 특성이 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그 비아드 같은 경우가 이제 7월 1일부터 가격 인하 전쟁 중단했거든요. 이 광인 생산 때문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5월 달에 중국 전기차 재고가 340만 대, 50만 대 정도라서 이미 재고가 너무 쌓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가격 전쟁을 펼쳤던 비아드가 이를 철회해서 아마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비아드 지금 감산에 좀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략 30% 정도 감산한 얘기가 있고 비아드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판매 목표로 했던 것보다 상반기까지 보면 아직 39%밖에 달성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목표치도 지금 달성이 좀 힘들어서 중국 업체들은 아마 이제 그 전기차 쪽에서의 감사는 아마 전반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6월 18일에 2차 전지 섹터 바닥 시그널 나왔다 했던 이유 중에 네. 하나가 그 2차 전지 탑텍 인버스 합성 ETF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3년 그 지지난해 그 전기차 뭐 인버스 ETF 나와서 난리 났던 거였는데.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추세를 볼 때 11선과 40일선의 골든크로스 여부를 보는데 6월 18일에 데드크로스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인버스가 있으니까 상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라이즈 2차전지 탑 10에 있는 종목이 SK 이노베이션이 비중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콜딩스, 삼성 SDI,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포스코퓨체엠, SKC, 에코프로 머티, LNF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 조금 들어가 있는데 주로 탑 10은 이렇게 10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 종목들이 그렇게 되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죠. 6월 18일 기준으로.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SK 이노베이션, 뭐 포스콜딩스 이런 게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에코프로 보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비행 같은 거 이거 조금씩 올라가는 것들이 이제 코스피가 좀 더 강하게 했지만 어쨌든 들어있는 종목들은 받아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좀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 시그널이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가장 오늘 이제 시세를 달렸던 거는 중국발 감산 이슈였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그 2차 전지에 대한 소재 사업을 하면서 화학을 하고 있는 LG 화학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하면서 철강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가 더 강했던 이유도 그런 감산 이슈에 맞물려서 진행이 됐다라고 판단하시고요. 지금 그 신규 매수로 하기에는 저점에서 어쨌든 올라가기 때문에 좀 이거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단기적으로 올라왔으니까 좀 눌릴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직은 추세적으로 상승할 걸 기대하면서 매매하기 좀 어렵고 낙폭 과대에 따라서 지금 밸류가 싸진 것도 있고 악재도 반영하면서 이제는 호재가 반영되면서 급반등이 나올 만한 이슈가 나왔다는 거죠. 그럼 이제 지금 같아서는 저는 여전히 뭐 일단 보유 관점에서 의견 일단 드리겠고요. 저 그 시그널은 저 그 라이즈 2차 전지 탑10 인버스 그러니까 상방보다 이 인버스를 봐야 돼요. 인버스가 다시 11, 40인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추세 전환될 때 그때는 좀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으로 보시고 지금 그게 추세 전환하기 전까지는 그냥 좀 계속 들고 가셔도 네.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 또 조금 더 단위를 확장하면 로보틱스 이런 데 굉장히 그죠? 관심이 많고요. 결국 뭐 다 무인화로 대체되고 뭐 노령화 이런 것도 대체하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젠스랑도 그 얘기를 했는데 로봇 가운데서도 오늘 이사님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얘기를 하신다고 준비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 쪽에서도 뭐 휴머노이드 갖고 축구도 하고 마라톤도 맞아요. 하고 최근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오픈AI의 그 샘 알트먼이 로봇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몇 년 안에 로봇이 아주 유용한 일까지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최고 등급 챗 GPT를 구독하는 그 구독자에게 로봇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제 초기 로봇이 생산되게 되면은 광산, 공장, 항만 이런 쪽으로 투입돼서 그렇죠. 위험한 거 이런 뭐 거. 그런 쪽에서 주로 하면서 이제 사람이 좀 할 수 없는 그 그렇죠. 노동 소요를 충족하는 그런 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AI와 로봇이 결합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조업이라든가 어떤 세계 경제 근본적인 산업을 재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로봇이 전례 없이 많은 시도를 하면서 상상량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로봇 인간이 그리워지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로봇이 많아지면. 그래서 이제 시각이라든가 언어 추론 이런 능력을 갖춘 로봇들이 개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할 거고 상당히 가까운 시기가 다가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AI가 그런 시대를 열어준 것 같아요. 네. 그 휴머노이드 시장 전망이 뭐 최근에 나온 보고서가 뭐 2050년까지 연평균 40%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연간 860만 대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최근에 보고서 나왔고 그 UBS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8,600만 대. 8,600만 대. 예. 그러니까 25년에서 2050년까지 그러면 이 수요가 연평균 40%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 출하량이 현재 수천 대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제 2050년 가면은 8,600만 대. 수요로 늘어난다는 거네. 예, 그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이유는 AI 기술이 발전하고 네. 자동화가 확대되고 생산성을 더 요구를 하는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현대차 조제 공장에서도 그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그 아틀라스 로봇이 거기 좀 투입된다고 그러고 있고요.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하드웨어 기업들이 이제 그 수혜가 되죠. 지금 삼성전자 대기업들이 다 로봇에서 투자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3,500억 네. 투자하고 지분 35% 확보하면서 완전자회사화를 했는데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BS에서 삼성전자라든가 샤오미 뭐 이런 테라라인 이런 하드웨어 제조사들이 앞으로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반도체도 결국엔 이제 AI로 다 하잖아요. 하이닉스가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영업이 뭐 9조 예상하고 있고 네. 삼성전자는 지금 영업이 5조 얘기하고 뭐 있거든요. 6조 2천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5조 때까지 네, 5조까지 7조에서 5조 때까지 컨센이 떨어졌어요. 근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의 흐름이 반대되는 이유도 결국은 AI입니다. HBM 시장에서도 지금 하이닉스가 장악을 하고 있고 저기 그때 어디였더라? 뭐 그 IB에서 SK 하이닉스 내년도 그러니까 27년도 영업이익을 90조 정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맥커리에서 했었네요. 맥커리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의 지금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더 그 30만 원대까지 가기도 했었던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반도체 성장에서도 AI가 앞으로 필수로 탑재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고 이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2030년부터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거의 이제 도입이 가속화가 될 거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결국 AI가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를 좀 더 빨리 이끌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그 결국에는 AI가 그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를 또 빨리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아마 2030년부터는 도입이 본격화가 될 것으로 2030년. 네,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UBS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네. 보면은 최근에 그 4월달에 그 K 휴머노이드 연합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로봇 우리는 뭐 일반 로봇은 뭐 산업용 로봇이나 이런 건 음. 많지만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히 뭐 왜냐면 약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거잖아요. 중국도 말씀하신 것처럼 막 기사가 나오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는 그런 쪽이 좀 뉴스가 덜한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시작 단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네. K 휴머노이드 연합이 출범을 했고요. 예. 그 지난 5월 27일에 서울대학교에서 K 휴머노이드 연합 창립 총회가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를 발전을 위한 민간 협력이 본격화가 됐는데 이 연합에는 AI 전문가라든가 로봇 제조사 그리고 그 로봇을 수요하는 기업이 수요가 필요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든가 네. 부품 회사들이 참여를 했고 장병탁 서울대 AI 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일단 추대를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글로벌 빅3의 휴머노이드 강국을 목표로 해서 지금 로봇 산업의 네. 부익점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 IM증권에서 최근에 나온 리포트에도 이게 들어가는 기업들을 잘 봐야 된다.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휴머노이드 분야에서 한 5개 정도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탄생하고 그리고 실리콘밸리와 같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그런 목표를 지금 잡는 상태고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은 자원이라든가 인프라 인력 면에서 확실히 부족하지만 글로벌 빅3의 휴머노이드 강국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승열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도 요즘 피지컬 AI가 이게 나오죠. 피지컬 AI라든가 이런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당히 그 부분에서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좀 밝혔고 현재 그 기술 수준은 일단 한영대 한재건 교수가 올해 안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시제품을 보일 것이라 얘기를 했고요. 아직은 좀 미비합니다.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는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긴 해요. 네. 없긴 한데 그래도 이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잘 봐야 되겠고 일단은 요거 그 수요 기업들을 잘 보면은 그러니까 그 참여 기업들의 큰 기업 대기업도 있습니다.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가 여기 뭐 테슬라의 뭐 납품 얘기가 있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그 최저가된 소형 원통형 배터리 개발하고 있고 맞춤형 배터리도 지금 제공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고열 유해가스 노출 등의 위험한 공정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서 특히 그 설비 정비 작업 자동화를 목표를 하고 있고요. 네. 삼성중공업도 조선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휴머노이드를 활용하겠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용접 분야에 휴머노이드를 많이 활용해서 협동 로봇처럼 휴머노이드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현대 미포조선 조선사들이 이걸 많이 다 용접죠. 이것도 용접 로봇의 어떤 그러니까 기존의 용접 로봇 이동성 한계가 있어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사용해서 효율성을 또 높이고자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는 어떤 거로 주로 쓰냐면 화재 감시, 사고 감시 이런 걸 주로 많이 쓰는데 일단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아직 그래서 고밀도 고정밀 용접 작업 맞아 다 사람이 하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 하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선사들이 지금 로봇 그 도입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독일 업체 거 지금 도입한다고. 우리는 주로 나오고 이제 있고요. 산업 현장에 그렇죠. 관련이 많네요. 그래도 아직. 그렇죠. 이제 네. 그 전에 자동화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가 좀 더 인력을 사람을 대체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기 시작하고 있어서 어쨌든 일단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초기 단계고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그 연합이 출범을 하면서 어쨌든 이 피지컬 AI 시대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고 이 피지컬 AI에 대한 뭐 개념들이 좀 그 아직은 좀 정확하게 잡혀 있지 않고 하지만은 이 휴머노이드 산업이 미래 최고 유망상으로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상태고 아까 제가 그 뭐 UBS 얘기를 했지만은 골드만삭스도 2035년에 그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약 그 80억 달러 정도, 한 52조 정도 규모에 이를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뭐 1인 1가구 뭐 로봇 시대 가능성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을 하냐 안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제조업 경쟁이 좌우될 수 있다. 또 생산성이라든가 품질 개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위해 업무, 네. 위험 업무 이런 것들도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적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테슬라 아니면 그 유니트리 그 에질리티 로보틱스 같은 이제 업체들이 그 AI를 기반으로 한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고 여기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기업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밸류체인이라든가 기술력은 가장 윗단계에 있다고 그렇게 좀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니까 보통 옛날에 뭐 카이스트라든가 뭐 서울대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로봇대에서 우승들 많이 했지만은 지금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투자가 거의 없고 자원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위기감이 있다 보니까 K 휴머노이드 연합 같은 게 출범을 하게 된 것이고 소프트웨어 쪽은 괜찮아요. 우리가 좀 괜찮은데 하드 쪽이 저희 전무합니다. 특히 엔비디아 쪽에 그 휴머노이드 그 파운데이션 모델 제휴사 14곳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연합의 목표가 일단 지금 45개사가 지금 들어왔는데 그 일단 150개 정도 업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그래서 업계끼리 같이 이제 힘을 합쳐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참여 기업에 보면은 로봇 하드웨어 쪽은 A로봇이라는 데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저희가 이제 IMG 그런 탑픽으로 얘기하는 종목이고요. 홀리데이 로보틱스 그 뭐 LG전자 들어가 있고 그 WIR 로보틱스, 로보로스, 엔젤 로보틱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AI 전문 그룹으로는 뭐 서울대 AI 연구원, 카이스트, 뭐 연세대 고려대, 뭐 지스라든가 그 한국기술원 광주 쪽에 이제 그 지스고요. 포항공대, 성ang대 등이 있고 로봇 부품 쪽은 배터리 3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엔솔, 삼성 SDI, SK온 그리고 원익그룹의 로봇이 있어요. 원익 로보틱스. 그래서 원익 홀딩스 이런 것들 잘 봐주셔야 되고 리벨리온스 들어가 있고 뭐 에이딘 로보틱스 등에서 비상상에서 상당히 좀 들어가 있고요. 수요 쪽의 협력은 뭐 삼성 디스플레이도 좀 필요하고 대한통운, 현대 미포조선, 삼성중공업, LG전자 그렇게 얘기하면 뭐 또 엄청 많네요. 네, 이런 기업들과 다 이제 앞으로 병원에서도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네. 이런 데서 병원에서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 AI 반도체라든가 이런 전용 배터리 이런 것들도 개발하고 뭐 여러 가지 로봇 손이라든가 로봇 액추에이터 개발도 들어가면서 그 특히 이제 그 AI 모델, 시뮬레이터 이런 도 개발도 같이 하고 어떤 그 기업 간의 대학 간의 연합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우수 인력들도 발굴하면서 특히 이제 그 AI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혁신센터 구출해가지고 이 안에서 이제 같이 이제 그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AI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에는 그 서울대 AI 연구원과 그 투머로우 로보틱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그 AI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이 나오는데 이게 2030년까지 아마 그 어떤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연구소라든가 학교에 제공할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업들이 모여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안에서 어쨌든 5개 정도의 유니콘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럼 참여 기업들 앞으로 150개까지 늘어나니까 잘 봐야 되겠죠. 이 안에 상장사가 있는지 보고. 시간이 좀 걸리는 얘기고 그죠? 네. 그렇게 얘기하면 범위들이 굉장히 많고 일단 산업 현장에 주로 쓰이고 주로 이제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초반에 뭐 전투 현장에 그죠? 이런데 뭐 무슨 구조 재난 현장 이런 거잖아요. 근데 원전 해체 얘기 나면서 원전 해체 이런 거 해체에도 로봇 이야기가 나온다. 네, 그래서 슈리는 로봇이 급등했었죠.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고리 1호기 원전 해체 승인이 나다 보니까 요게 이제 해체 승인이 났죠. 그럼 10년 만에 이제 해체 들어가게 되는데 네. 뭐 기간만 해도 2037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고 1조 뭐 713억 들어간다고 예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게 로봇이 들어가는 해체 로봇. 그래서 완전, 실제로 그러니까 휴린 로봇이 그런 레퍼런스가 있어서 주가 급등 나왔고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사족
보잉 로버 스팟이 들어갔었습니다. 여기 실제로. 체르노빌 원전에 그 투입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사능 측정이라든가 데이터 수주 업무를 아마 그 스팟이 한 적이 있고 이 스팟의 국내 유통을 클로버이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들어봤어요. 유통망 예, 클로버. 예. 그래서 그런 종목도 좀 움직여. 근데 아마 휴일은 로봇이 그래도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걸 매매를 하던 얘기는 아니에요. 이미 한번 이게 이슈가 돼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주목하는 거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기상장이긴 하지만 예. 그래도 투자할 방법이 있다라는 어. 거고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 아틀라스 로봇이 있어요. 그게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름인데 그 현대차의 조자 공장에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그 조자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 처음 투입이 되는데 일단은 상용을 앞두고 나서 어떤 실증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그 현대그룹차의 제조 공장에 아틀라스가 이제 투입이 되는 이제 첫 사례가 될 것이고 일단 테스트 베드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10월 달부터 들어가니까 이게 단독 뉴스가 나왔던 거긴 한데 어쨌든 실험해보는 거예요. 테스트 베드로 하고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기업 가치를 상당히 끌어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IPO에서 그렇습니다. 돈이 필요하죠. 예, 그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IPO를 일단 미뤘습니다. 이런 이제 예상보다 좀 늦어지는 상황이고 지금 적자라서 더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그 로봇 시장 자체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자체가 워낙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수익성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제대로 상장을 하게 되면 기업 가치를 많이 올리고 흑자 전환을 해야 돼요. 흑자 전환이 필수적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원래 2021년부터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했죠. 근데 계속 적자예요. 그리고 22년에 2,540억 적자였고 작년에 4,410억. 올해 1분기만 1,200억 손실났습니다. 올해만. 그러니까 적자가 좀 크다 보니까 기업 가치를 제대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 게 1조 가까이 인수했거든요. 9,963억이라고 합니다. 1조 가까이인데 지금 유증을 또 일주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2조 정도 투자를 한 상황인데 지금 가지고서는 이거 가지고는 상장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이제 그 매수 청구과 풋옵션이 있는데 6월 말까지 상장 못하면은 그 12.4%의 잔여 지분을 삼제트에다 팔 수 있는 풋옵션이 걸려 있었는데 아마 이거 행사할까 모르겠습니다. 대략 시가가 한 2,900억 정도 되는데 만약 이게 행사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행사가 해서 작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아니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굳이 좀 늦어졌다 약속 때 못 찍고 왔다가 이거를 행사할까 뭐 그렇긴 한데 만약에 행사를 한다 그러면은 뭐 그 완전 자세가 되니까 사실 뭐 나쁘지 않죠. 일단 내년 상장을 목표로 가능성을 좀 하고 있고 일단 나스닥 상장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나스닥 상장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이 850만 달러 이상 연매출 9천만 달러 이상을 네. 목표로 그러니까 그 정도 돼야 돼요. 그래서 뭐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흑자 여부 상관없이 매출 기준으로 상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9천만 달러 넘어가면 상장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에다가 일감을 자꾸 주는 거죠. 그 일단 유상증자는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의선 회장의 승계와의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무 구조를 올려야 되니까 올해 유상증자 가능해서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부채 비율이 479%인데 이걸 낮춰야 돼요. 네. 유상증자 할 수밖에 없고 그 정의선 회장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을 21.89% 갖고 있거든요. 개인으로. 네, 그러면 이게 IPO를 했을 때 가치를 10조에서 30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0조면은 정의선 회장의 가치가 6조, 네. 20조면 4조, 10조면 2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유상증자를 만약에 하게 되면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이제 지배하는 지분율이 한 90% 정도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IPO하기 더 수월하죠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이게 하는 이유가 그 국내 기업 중에서 순환 출자 해소하는 게 실패한 게 현대차거든요. 예전에 그 현대 글로비스 가지고 현대 모비스랑 글로비스 가지고 한번 시도했다가 뭐 국민연금 반대하고 해서 등등해서 이제 실패를 했는데 어쨌든 승계를 하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한데 대략 지금 한 6조 정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대략 자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원이 실질적으로 한 4조 7천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모자라요. 그리고 정의선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 가치가 해도 한 4조 4천억 정도 되는데 상속세 60% 내야 되잖아요. 그까지 합치면 한 6조 이상이 필요한데 모자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상장을 시켜서 정의선 회장 지분의 그 21.9%를 활용을 하게 되면 승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한 2조에서 한 6조 정도를 최대 6조까지 정도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2조 이상만 돼도 승계 자금이 마련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그 송선재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 하는 얘기가 뭐 19만 원 정도 라인은 관세 25%가 다 반영된 주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으로 그 현대차랑 기아가 지난해 한 28조 정도 영업이 얻었는데 25% 관세를 그대로 다 비용 전가를 못하고 다 부담할 경우에는 연간 7조에서 8조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예를 들면 관세가 10% 정도까지 낮춰지거나 또 인센티브를 줄이는 방안으로 해서 하게 되면은 관세가 10% 정도만 낮아져도 비용이 2조 정도로 줄어든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20만 원 밑에서 정도는 그 25% 관세가 다 반영된 주가고 그게 어떤 완화가 되거나 낮춰질 경우에는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된 것이고요. 지금 배당 수익률 5에서 6%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분을 가장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현대그룹의 현대차를 로봇주로 보고선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차적으로 현대차고 그렇죠. 네, 현대차랑 그리고 좀 현대차 우선주도 같이 네. 봐야 되겠죠. 현대차를 보시면 기아, 그러니까 현대기아가 좋지만 기아를 볼 게 아니라 현대차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또 갖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현대글로비스가 있어요. 글로비스. 네, 글로비스를 보셔야 되겠고 또 현대 오토에버도 볼 필요가 있어요. 현대 오토에버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의 유통과 AS를 담당을 앞으로 하게 됩니다. 이게 기존의 사업에서 추가적으로 현대 오토에버가 그룹 내 뭐 스마트 팩토리, IT 시스템, 자율주행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 담당을 하는데 여기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제품에 대한 유통 및 유지 보수를 앞으로 전반을 이제 사업 전반을 담당하게 되면은 2030년까지 현대차 그룹이 로봇 시장 쪽의 매출 비중을 2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현대 오토에버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매출 기대 매출이 한 2조에서 3조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현대 오토에버는 밸류가 싸진 않은데 최근에 그것 때문에 급등 나왔거든요. 그렇다가 지금 조정 나오니까 충분히 지금보다도 더 적당한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뭐 좀 이것도 투자 관점에서 좀 네.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도 이 현대 오토에버를 비중을 갖고 있는데 뭐 지분 가치가 3,300억 수준밖에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활용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제가 현대 오토에버를 주목하는 거는 기존의 그 소프트웨어 사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지난해 영업이 한 2,240억 냈었거든요. 근데 이게 27년 되면은 한 5조 정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추가로 로봇 유통 AS 사업이 붙는 거죠. 그랬으면 여기에 그러면 그게 한 2조 4천억 정도 예상을 한다 그러니까 향후에 뭐 네. 한 매출이 7, 8조 되는 회사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기존에 이제 자동차만 볼 때는 사실은 기아를 선호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죠? 근데 이제 이 로봇 얘기를 하면 기아보다는 현대차. 네, 현대차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기아보다는 현대차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투자 관점에서도 일단 현대차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 그리고 지금 많이 올라서 좀 매수는 좀 부담스러운데 갖고 계신 분들 현대 모비스 갖고 계신 분들은 쉽게 파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모비스는 보유 관점, 현대 오토에버는 지금 조금 도정을 받았으면 좋겠다 더. 그리고 현대차는 좀 무난하다, 리저너블하다 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별도로 ETF가 있어요. 코덱스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ETF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고가예요. 아 국내 기업 말고 미국 휴먼. 네, 이것도 좀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들어있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테슬라랑 팔란티어가 제일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도 들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퀄컴도 들어가 있고 한데 로봇 기업들도 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제 그래서 28개 종목인가 25개 종목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기본적으로 AI 소프트웨어 이런 데 다 들어가 있네, 그죠? 네, 그래서 이게 그 아이셀렉트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지수를 추정을 하게 되는데 코덱스 휴머노이드 로봇 시가총액 한 700억에서 800억 정도 되는데 아직 작아요. 그 코드 번호가 0038A0. 그러니까 0038A0 요건데 코덱스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이거 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 ETF가 아니라 코덱스니까 삼성에서 만든 거죠. 네, 삼성 한국 ETF. 사실 이제 그죠? 투자는 이제 그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관심이 관심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투자할 거는 마땅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요것도 대안일 수 있다. 이런 것들 뭐 IS 계좌라든가 IRP라든가 뭐 그런 쪽에서 뭐 아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대안이 될 수 있어서 미국 ETF 이것도 저는 되게 좋은 상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7월 장에 이제 주가가 얼마나 도를 것이냐, 그다음에 섹터별 순환이 어떻게 돌 것인가를 주목하고 있는데 이사님께서는 7월에 제약바이오를 주목하라 이렇게 오늘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코스피랑 코스닥이 약간 디커플링이 있었죠. 그러니까 코스피가 3,100을 돌파함에도 그렇죠. 네. 불구하고 코스닥은 800에서 막히는 상황이었는데 코스닥이 코스피랑 따라가려고 하면은 3,100까지 비슷하게 따라가려면 한 950까지는 올라가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을 보면 바이오, 2차전지, 그리고 IT, 로봇, 그렇죠. 반도체, 소부장, 엔터 유보장. 이 정도거든요. 뭐 맞아요. 게임은 좀 뭐 그냥 네, 네. 들고 그러면은 이제 그 7월달에 보통 6월 말에 이제 분기 말 이제 그 이제 포트조정 네. 리밸런스 끝나니까 다 수익 실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변화가 생긴 게 대체로 이제 대형주들이 또 올라가고 그리고 기존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차익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이 보이고요. 국내 시장도 대형주보다 중형주의 시세가 더 좋았고 소형주의 시세가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변화가 나타났었고 그게 어제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이제 나타나는 것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6월 달까지 주도주가 그 조방 원전지 그렇죠. 예. 조선방산 원전, 원전, 전력기기, 전력기 지주사 지주사, 예. 초방 원전지. 예, 그게 딱 그 주도주였어요. 하다가 7월 달에 딱 들어서니까 이제 그 조방 원전지 종목들이 차익 매물이 막 나오는 맞아요. 거죠. 오늘 같은 네. 경우에는 격하게 나왔던 것이고 그러게요. 조금 특이한 거는 두산주는 좀 버팁니다. 그러니까 사실 두산 우선주는 이미 부러진 상태에서 좀 오르지만 오늘 어쨌든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직은 좀 버티고 있다는 네. 게 특징이고 원전주 쪽에서는 사실 그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뭐 밸류 부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뭐 좋은 소식이 계속 나오니까 그리고 워낙 그러니까 예전에 에코프로처럼 투자 좀 붙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대장주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두산과 두산 우선주, 뭐 두산 에너비스 이런 종목들은 어쨌든 좀 조정을 받았지만은 그러니까 오늘은 좀 버텼고 어제 좀 급락이 나왔지만은 아직까지 뭐 추세가 완전 히 깨진 이런 정도는 아니고 지금 그 조방 원전지 종목들도 단기 급락은 나왔지만은 추세가 깨진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이런 조정을 저쪽에서 막 거의 뭐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이쪽은 조정받았다 해서 이거 뭐 주춤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조정이 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뭐 차라리 오히려 그전 종목들은 비중 조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반대로 2차 전지 종목도 오늘 급등 나온 것들이 그런 이슈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어떤 커플링을 맞추기 위해서는 코스피는 그런 많이 올라간 쪽과 그렇지 않은 쪽으로 봤을 때는 뭐 배터리 종목들이 반등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자동차, 현대차 같은 거 이런 거 올라가고 삼성전자 못 올라갔으니까 삼성전자 올라가죠. 근데 삼성전자 올라갈 때는 좀 특이사항이 뭐냐면 수급 블랙홀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오늘 4% 넘게 올라가고 오늘 금액만 뭐 한 외국인들이 얼마더라 7,700억 샀나? 2024년 7월 이후로 그때 1조 1,000억 산 적이 있었는데 최대 금액을 샀습니다. 오늘 하루에. 그러면은 다른 섹터가 그전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많이 빠져요. 삼성전자가 그렇게 올라가 버리면. 예, 그 영향이 일단 있고 그래서 그 코스피 쪽에서는 자동차 쪽은 일단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올 만한 이슈가 좀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그룹을 포함해서 그리고 배터리도 저가 매수 좀 들어왔고 삼성전자가 좀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피가 코스닥과의 커플링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2차전지, 뭐 로봇, 그 엔터, 그리고 반도체 이런 것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오른 게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6월 달에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바이오도 조정을 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코스닥 자체를 올라가려면 시가총액 지금 비중이 가장 높은 게 보면 뭐 알테오젠, HLB 그리고 파마리서치, 휴젤, 펩트론, 리가켄바이오, 삼천장제약, 코롱트 시즌, ABL바이오 또 보면 젠백스, 셀트리온 제약, 보로노이, 케어젠, 네이처셀, 에스티팜, 시젠 자, 이게 보면은 그 바이오가 많아요. 코스닥에 상위에. 2차 전지도 에코프로 비해 에코프로 여기가 요 두 개가 상위거든요. 나머지가 없어요. 다들 시가총액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로봇은 레이머 로보스트 하나 있고 피부 미용도 물론 있죠. 파마리 있었지 뭐 이런 것들 이제 피부 실리콘2 이런 거 피부 미용 봐야 되겠고 SM이라든가 뭐 그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도 엔터주인데 엔터주는 근데 JYP 빼고는 다 신고가를 가가지고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면은 반도체 쪽 또 그러면 그 반등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이게 반도체도 뭐 이오테크닉스 정도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최근에 오늘 반도체도 반등이 많이 나왔죠. 네. 리노공업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제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여기가 지금 반등이 나와야 되는 건데 오늘 그 모습을 정확히 보여준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커플링,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 간에 이제 키 맞추기 작업이 들어가게 되면은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요 세 바이오. 섹터가 지금 반등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그런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가장 그 지금 보면 그 뉴스가 보면은 그 조방원 주춤하자 제약바이오 들썩하다 이런 뉴스도 좀 나오는데 저는 거기다 전지까지 붙여서 말씀을 앞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 그 대통령의 바이오 정책에 대해서 업계 관심 그 기대가 되게 높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그래서 그 후보자 시절에 그러니까 그런 그 네거티브 그 규제를 그러니까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 기업들의 보장을 위해서 규제를 네거티브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하지 마라. 나머지는 다 해줘라. 이런 식의 정책을 펼친다는 것이고 뭐 R&D 투자 시스템을 구축하고 R&D 투자 비용 연동형 그 약가 보상 제도 구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공약들이 있어서 그 기대하는 게 많은데 다만 그 기대하는 거는 좀 빨리 이루어지길. 그러니까 이제 뭐 AI라든가 다른 산업에 밀려가지고 제약바이오가 우선순위에 좀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좀 빨리 이루어지기 좀 업계에서 바라고 있고 잠재력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어떤 우리나라 산업의 그 어떤 그 산업 탑5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충분히 있고 지금 미국 그 인도라든가 태국 동남아 쪽에서 투자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이 굉장히 많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는 중국에서 뭐 개발한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비비질 않았는데 아마 이게 격차가 3년에서 5년 사이로 많이 지금 이 정도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그 최근에 그 바이오 US에서 중국업체들이 상당히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정부도 이거 지원 빠른 신속한 지원책이 필요한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업계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그 바이오 같은 경우가 금리 인하에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 최근에 파월 의장의 발언들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만 아니었으면 금리 인하 벌써 했을 거다. 7월에 했을 거다 얘기를 해서 9월에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9월은 가능하죠. 예. 7월은 좀 어려워도 그죠? 9월 가능성은 그러면은 그렇죠. 바이오 쪽에서의 또 금리 인하 이슈가 되게 되면은 바이오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부터 7월 달부터는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센트도 좋아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가장 매매하기 편한 거는 그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알보리예요. 알테오젠 브로노이 리가켄바이오. 그러니까 리가켄바이오 특정 지금 자산운용사에서 그 알보리, 네, 알보리, 알보리, 알테오젠 브로노이 리가켄바이오. 네. 요게 추가하면 에이벨바이오. 요게가 이 네 개가 애널리스트들이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특히 이제 에이벨바이오는 애널리스트 탑픽으로 많이 올라가 있고 리가켄바이오도 마찬가지인데 알테오젠은 시가총이 좀 크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지만 어쨌든 대장 그 시가총 상인이기 때문에 일단 요런 종목과 알테오젠, 네. 그러니까 리가켄바이오, 브로노 이런 종목들은 어쨌든 그 메이저들이 베팅하는 종목이니까 사서 이거 지금 그 바이오장에서 일정 부분 수익을 좀 날 수 있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에이벨바이오가 그 어민용 그 애널의 탑픽 종목이긴 한데 요게 한 가지 문제가 그 7월 26일인가 보유에서 풀리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5월 달에 회사 IR을 했었는데 그 물량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산업은행 물량은 나올 것 같습니다. 무슨 물량? 산업은행. 산업은행 물량. 산업은행은 오래 갖고 있을 수가 없대요. 규정상 그렇답니다. 그래서 걔 물량은 나올 것 같지만 다만 그래서 신규로 보실 분들은 그거 산업은행 물량이 나오고 나서 매수를 하시고 만약 갖고 계시다 하면은 사실 ABL 바이오는 언제 에러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엄민영 그 위원의 얘기를 다른 그 경제방송에서 말씀하신 거 보면은 그 GSK 뭐 4조 1천억 원 에러 같은 경우에 그 비슷한 수준의 에러가 올해 연내 나올 수 있는지를 좀 주목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도 연내 한 해에서 2건 정도로 에러를 좀 자신을 하고 있어서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 에러 나오면은 이렇게 그 에이벨바이오는 뭐 점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갖고서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크게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좀 불안할 수 있으니까 7월 26일 이후에 이제 500 물량도 나와서 조정 받을 때 그때 접근해 보시면 좋고 그 전에 에러가 안 나오면은 뭐 좋은 매수기고 나오면 어쩔 수 없는 뭐 네. 그런 거겠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그렇게 말씀드린 종목들을 좀 그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관심 있는 쪽은 섹터 쪽으로는 이제 사실 비만 치료제 쪽이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그 크게 10배고를 노리는 투자를 바이오 쪽에서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느 쪽이 어쨌든 장기적으로 시장의 대세가 될지를 보면
2030년까지 그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가 대세가 될 거라는 그 이밸류에이트 보고서가 좀 최근에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연 뭐 20% 이상의 성장이 그 GLP-1 유사차에서 발생을 할 것이고 1라1가 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뭐 릴리 같은 경우는 뭐 당뇨폐 치료제 마운자로 많이 알고 계시고 뭐 비만 치료제 제파운드가 있죠. 제파운드도 아마 국내 좀 조만간에 들어올 거고 이게 2030년에 각각 뭐 마운자로는 매출 세계 매출 1위와 그 제파운드는 세계 매출 3위를 기록할 거라고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략 연간 620억 달러면은 84조예요. 그 정도를 지금 매출 올릴 거로 예측을 하고 있어서 기존의 블랙버스터를 다 매출 다 훨씬 뛰어넘는 그런 수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노보노디스크도 경쟁사인데 뭐 오젠픽이라든가 위고비 같은 경우가 막 5위, 6위 정도 차지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서 사항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비만 치료제 쪽에서의 그 어쨌든 이 그 전체 탑10 안에서 비만 치료 업체들이 상당히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이제 머크라든가 뭐 노바텍스, 화이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릴리에다 뒤처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그래서 이제 사노피도 한 2030년대 6위 정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비만 치료제 쪽에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상당히 이제 그 제약바이오 시장을 좌우할 것인데 그러면은 이 당뇨병과 비만 치료의 시장에서 두 기업이 차지하고 그 워낙 막강한 마케팅과 그 점유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로 들어가는 업체들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뭐 약효가 지금 전임상 단계에서 효과가 좋고 하더라도 릴리와 그 노보노디스크의 벽을 뚫고선 비만 치료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 성공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릴리와 노보노디스크의 이제 그 비만 치료제 이거 최근에 처방을 보면은 제파운드가 이제 위고비를 그 처방수가 압도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고비는 처방자 수가 좀 약간 떨어지는 추세고 제파운드는 쫙 올라가고 있어 격차가 벌어지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릴리가 추세적으로 아마 굉장히 그 처방 더 유리할 것으로. 근데 미국도 바이오 핫하지 않던데요? 어젠지 오늘가 또 최근에 보면 대체로 좀 약했던 흐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그 헬스케어 지수가 거의 저점이에요. 굉장히 그 24년 이후에 거의 최저점 수준까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뭐 제약바이오가 금리 인하 시그널이 아직 안 와서 그럴 거예요. 금리 인하 기대감과 그 사이클이 온다면은 제약바이오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단순하게 고르는 거는 어쨌든 최소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가장 성장성이 높고 거기서 이제 두각을 나타낼 수 있고 시장점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가 이제 그 당뇨 비만 치료제라고 봤는데 거기서 이제 뭐 일리라든가 그 노보노디스크가 가장 앞서 있고 릴리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져서 이런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는 그 위고비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올해 한 3분기 정도에 마운자로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릴리의 비만 치료제. 일단은 바이알 형태로 들어올 것 같아요. 그 PFS 형태로는 좀 물량이 딸려가지고 그건 공급이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국내에서 위고비가 거의 73%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예?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70%? 예, 73%. 뭐 마운자로 들어오게 되면은 좀 뒤집힐 가능성이 높아요. 훨씬 이게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도 위고비가 지금 37만 원 정도 하거든요. 37만 2,025원 됐는데 요거보다 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라면은 일론 머스크도 원래 위고비 맞다가 제파운드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제파운드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고비보다는 아마 제파운드가 들어오게 했을 때는 선호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다. 이게 이제 그 제파운드의 성분명이 그 터제파타이드, 그 트리제파타이드 이렇게 되는데 요거 그리고 위고비는 그 세마글루타이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터제파타이드가 굉장히 효과가 더 좋은 걸로 지금 시장에 알려져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당뇨 비만 치료제 하다 보면은 중단율이 되게 높습니다. 이게 왜 높냐면은 일단 비싸요. 가격이 좀 부담이 있고. 그러니까 소비자가 사용하다가 네, 중단을 많이 해요. 그 당뇨병 이게 당뇨병 없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1년 후에 64%, 2년 후에 84%에 달할 정도 중단율이 높고 이게 대체로 저소득, 고령, 적은 체중 감량 이런 비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비용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면은 이 중단율이 굉장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비용 낮을 수 있는 방법은 보통 뭐 시밀러라든가 복제약 정도 있는데 그러면은 당뇨 비만 치료제 쪽에서의
그 신약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미 이제 검증된 제품에 대한 복제약을 누군가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런 회사가 굉장히 유망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얼마 전에 그 이제 그 당뇨 비만 학회 그 ADA라고 그 2025년에 그 ADA 학회가 열렸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일단 국내 당뇨 비만 치료제 하는 기업들이 파이프라인들을 다 발표를 했는데 그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뭐 한미약품 그 삼중작용 그 GLP-1과 GIP 글루카곤 요게 대한 삼중작용 비만 치료제를 이제 일단 임상 1상 중간 발표를 했고요. 근데 뭐 생각보다 이렇게 그 체중 감소가 적어가지고 주가 좀 안 좋은 흐름 나타났고 그 동아ST 자회사의 그 메타비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점인상 그 뭐 DA12412라고 1242가 병용요법을 하는데 하여튼 요것도 비만 치료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이노엔도 이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또 그 일동제약 자회사 유노비아라고 있어요. 네. 여기도 지금 그 비만 치료제 비상장이죠. 네, 비상장인데 네, 네, 네. 이것도 임상 1상 단계입니다, 아직은. 그리고 펩트론 같은 경우도 그 위고비 그 2주 제형 그 전임상 데이터 이번에 공개를 했고 아마 그 릴리 그 며칠 전에 위고비 부작용 이슈 나와가지고 급락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펩트론도 막 그 비만 치료제 하시는 분들이 펩트론이나 D&D 파마트 많이 선호하신 것 같고 애널리스트라든가 뭐 몇몇 분들 이렇게 인플루언서 분들도 D&D 파마트 말씀하시고 제가 출연하고 있는 그 뭐 리서치 방송에서도 크로스 리서치를 얘기 많이 그 D&D 파마트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뭐 그 기술력이라든가 임상 결과 같은 경우는 뭐 D&D 파마텍도 좋은 편인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D&D 파마텍은 전에 투자했다가 일정 수익 내고선 더 이상 하지는 않는 이유가 그 구조가 어쨌든 그 메사라한테 이제 기술 이전을 하고 그리고 그 메사라는 다시 기술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꿈은 좀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가 기술력이 상당히 있는 거는 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뇨 비만제 치료제 기업들 중에서 뭐 한미약품, 동아ST, SK 이노엔 그리고 이제 뭐 일동제약도 포함이 되고 펩트론, D&D 파마텍 이런 기업들이 이제 임상 결과들을 발표를 하고 이제 개발하고 있다는 것들이 알려져서 네. 지금 주가는 아마 펩트론, D&D 파마텍 이런 애들이 많이 올라왔죠. 걔네들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기업에서는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있다는 건 좀 그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약간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아마 소외되는 기업이 지금 삼천당제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천당제약도 비만 치료제예요? 네, 예. 뭐눈 이거 뭐 네, 저만제 사업으로 시작해서 네네. 지금은 이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그를 그러니까, 네. 그 개발해서 지금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그 캐나다 선적에 지금 들어갔고요. 2월 26일 기준으로 캐나다 이제 그 보건청에서 이제 허가 받아가지고 네. 판매 시작됐고 뭐 유럽은 11월 달부터 판매 들어갈 것이고요. 이제 미국이라든가 뭐 남미까지 다 계약이 된 상태인데 뭐 사실은 근데 삼천당제약의 그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는 그 약간 향후 캐시카우 역할을 하겠죠. 뭐 그걸로 보면은 제가 챗GPT AI 에이전트한테 물어보니까 향후 연간 3천억 이상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약물이더라. 그런 이제 파이프라인인데 사실 그거는 이제 삼천당제약의 어떤 투자 포인트의 10분의 1 정도 수준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게 이제 그 주사제를 경구용으로 바꾸는 그 에스페스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그 경구용 그 비만 당뇨 치료제에 대한 복제약을 만드는 게 그게 핵심인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이게 아마 이제 조만간 7월 초라고 이제 회사에서는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 리벨서스라고 당뇨병 치료제에 대한 복제약을 이제 동사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B스터디를 그 생동성 시험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최종 보고서를 발표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발표 보고서에는 뭐 성공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당뇨 치료제에서는 이제 그 노보노디스크는 다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에 유사체가 지금 들어간 걸로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리베서스라든가 위고비 같은 경우도 향후에 이제 그 노보노디스크가 경공으로 개발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복제약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당뇨병 치료제 쪽에서는 세마글루타이드를 지금 복제약이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힘이 그 리베서스 B스터디 최종 보고서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따라서 삼천당제약이 어떤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 점프를 하느냐 마느냐 이제 그게 달려져 있고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아까 위고비 복제약 만들 계획인데 지금 시장에서 더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라일 리와의 관계가 있냐 없냐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사가 지난 2월달에 밝힌 IR 자료에 보면은 그 터지파타이드에 대해서 당뇨 비만 치료에 대해서 예상 마일스톤과 예상 매출에 대해서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걸 보고선 다들 릴리랑 뭐라 하는구나라고 생각한 게 그 터지파타이드를 가지고선 당뇨 비만제를 만든 기업은 릴리밖에 없고 그게 2039년까지 특허가 걸렸기 때문에 이걸 복제약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다른 기업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000단계약금 2039년까지 특허가 걸려 있는 거를 굳이 이거를 복제약을 지금에서 만든다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릴리는 뭔가 하고 있다. 그리고 일단 파악한 바로는 현재 그 터지파타이드 전임상 단계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회사에서 어떻게 네. 뭐 발표하는지 따라 봐야 될 거고 지금은 당장은 이제 그 리베이서스 피스터디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 갖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난 4월달에 그 이제 그 리베이서스 피스터디에 대해서는 이제 성공했다. 그래서 동등성을 입증했다는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NDR을 너무나 어설프게 했기 때문에 실망감에 세론이 좀 나왔던 거 있고 공매도도 엄청나게 나왔고요. 여기에 대한 최종 결과 보고서를 지금 한 40장 정도 준비했다고 하는데 한 7월 달 중에 발표할 것이고 네. 그리고 이게 그 3,000단지약의 리베이서스 B 스터디가 중요한 이유가 그 3,000단지약의 경구용 그 세마글루타이드 그 제네릭 의약품 이게 이제 결국 리베이서스 제네릭이죠. 여기에 대한 그 어쨌든 중간 발표는 그 B 스터디 성공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의 의미는 제네릭 그 오리지널 리베이서스와 그 3,000단지약의 그 에스페스를 통해서 만든 그 제네릭 의약품이 생물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범위가 그 80에서 120%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들어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가 없으니까 아직까지 시장에서 안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그 구체적인 데이터를 증명할 수 있으면 주가 움직임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바이오 쪽에 말씀드린 거는 이건 이제 당뇨 비만 시초로 해서 주가도 별로 안 오르고 좀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3,000단장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그러니까 그 매매를 좀 편하게 좀 근데 이런 것도 있고 좀 이 지금 그 바이오 장이 왔을 때 내가 좀 수익을 좀 편하게 낼 수 있는 쪽을 본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알보리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ABL은 약간 특이사항이 있는 걸 말씀드렸던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면 되겠고 젠백스가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번 이것도 제가 IR을 그 이 회사 5번을 제가 했었고 2월 초부터 샀습니다. 2월 초부터 18,000원대부터 매수를 시작해가지고 45,000원까지 추가 매수를 진행을 했고 지금 7만 원대에서 조금 팔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냥 나머지 물량 좀 6만 원 정도 되는데 보유하고 있어서 이건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났는데 젠백스는 회사 얘기 들어보면은 업사이가 되게 높은데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좀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보유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고 뭐 매수 의견은 좀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금은 제가 이제 많이 주가가 싸게 많이 바닥에 있는 종목으로 보면은 이제 3,000단지가 눌렸으니까 좀 이거 보실 수도 있고 좀 주도주 따라가고 싶다 하면은 그냥 알보리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역시 비만당뇨가 가장 관심 있는 섹터이고요. 네. 주목할 기업까지 이청환 이사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